자, 이번 주말엔 뭐 할까 뭐 볼까 주목할 만한 컨텐츠 문화 이슈와 트렌드 함께 짚어봅니다. 금요 컬처 클럽 무비 신바 신보라 북청년 우동준 두 분과 함께하죠.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저번 주에 이어서 청년님 얘기로 시작하겠습니다. 어떤 책 준비하셨습니까? 지난 시간에 저희가 부산이나 도시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오늘은 그보다 시야를 조금 더 좁혀서 도시 안에 있는 공간과 장소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공간과 장소. 예. 네. 우리는 부산이나 도시를 떠올리지만 이 도시를 각자 기억하는 방식은 좀 다르지 않을까 싶어요. 부산이라고 하면 누군가는 지난 여름 휴양지로 왔던 광안대교가 있는 광안리 해수욕장이나 해운대를 기억할 수도 있고, 뭐 조금 더 액티브한 분이라면 송정에서 했던 서핑을 떠올릴 수도 있고요. 뭐 시민공원에서 한적한 오후를 기억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밀락동 회센터에서 맛있게 먹었던 뭐 광어회를 기억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이렇게 조금 더 작은 차원에서 부산이나 도시를 본다라고 하면 공간으로 또 장소로 구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은 좀 세계적으로 저명한 지리학자인 이프투안의 공간과 장소라는 도서를 가져와 봤습니다. 네, 좋습니다. 공간과 장소라 비슷한 단어 같긴 한데 그래도 느낌이 조금씩 다르잖아요. 네. 뭐 공간은 3차원, 장소는 2차원 뭐 이렇게 느껴지는데 책에서도 두 단어를 다른 의미로 사용하고 있잖아요. 두 개념이 어떻게 구별됩니까? 이 한 문장으로 좀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프투안이 직접 이렇게 쓰고 있는데, 네. 하나의 공간이 우리에게 완전하게 익숙해졌다고 느낄 때 공간은 장소가 된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맞는 말이네. 저한테 CBS는 7년 전에는 하나의 공간이었는데요. 갑자기 눈빛이. 네. 지금 이 CBS 저한테 하나의 장소가 되지 않았나. 야, 여기서. 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방금 전에 개편을 얘기했었는데. 저한테 이 부스도 하나의 깊은 장소가 되지 않았나. 대단합니다.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순진하지 않아요. 네. 절대. 한글로 하면 이 단어의 연결감이 좀 떨어질 것 같아서 네. 책에 있는 원문을 좀 살펴보면 공간은 스페이스란 단어로, 장소는 플레이스란 단어로 표기가 됩니다. 뭐 텅 비어 있는 연결감이 부족한 스페이스, 이런 물리적인 공간이 개인적인 경험과 애정이 좀 뒤섞일 때 비로소 누군가가 머물고 있는 플레이스, 장소가 된다라는 분석입니다. 물리적으로 명쾌한 방식의 구분은 아닐 수 있긴 한데, 우리가 정서적으로 하나의 공간을 다룰 때의 차이들, 또 사회적으로 하나의 장소를 인식할 때의 어떤 방법들, 그 간극을 좀 논리적으로 서술한 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심리적 차원에서 공간과 장소의 의미를 구분을 할 수 있겠네요. 공간은 뭔가 멀고 막연하고, 장소는 보다 가깝고 내밀하고, 이렇게 생각하면 될까요? 네, 비슷합니다. 또 저자가 이프투안이 강조하고 있는 건 거기 안에서도 중요한 경험입니다. 경험. 네, 공간이 장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라는 주체도 중요하고, 또 익숙한 느낌이란 요소가 꼭 필요하다라고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장소는 결국 한 주체의 어떤 지속적인 체험과 경험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 그때 비로소 장소가 된다라는 이야기고요. 그 체험도 그 주체에 지난 기억과 밀접하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가령 이프투안 이렇게 예시를 들고 있는데, 하나의 서부의 어떤 열린 평원을 보면 미국인들은 어떤 기회와 자유의 상징으로 여기게 되지만, 러시아 농부들한테는 끝없는 평원이 어떤 절망을 함축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한 장소에 대한 어떤 집합적인 기억들, 주체들의 기억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가 한 물리적인 형태를 좀 막연한 공간으로 보는지, 아니면 나와 가까운 장소로 인식하는지 결정하게 된다라는 이야기고요. 또 이프투안은 이런 장소에 대한 느낌에서 중요한 게 이런 경험의 질과 강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 사람이 얼마나 그곳에서 본인의 감각을 사용해서 충분히 경험을 했는지, 또 그리고 또 얼마나 강렬하고 밀접하게 체험했는지가 그 공간과 장소를 가름하는 중요한 기준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가끔 서울을 갔다가 내려오는데 부산으로, 네. 이 부산에 딱 왔을 때 집에 왔다라는 생각을 제가 할 때가 있어요. 이제 이 부산이라는 곳은 이제 저에게 장소가 되었군요. 장소가 된 거죠. 하나의 공간이 아닌 부산. 개편을 앞두고 저도 한마디 한번. 자, 이어가 보겠습니다. 경험과 기억이 녹아있는 곳, 직접 발을 딛고 겪어본 곳이 장소로서의 의미를 갖는 건데, 그래도 조금 막연한 부분이 있어요.
책 속으로 좀 들어가 볼까요? 네. 매번 하는 낭독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역시나 고유명사 신마님부터. 다음 주제는 어떤 장소를 알게 되는 데에는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가입니다. 이동이 잦은 현대인은 어디 한 군데 뿌리를 내릴 만한 시간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그의 경험과 장소에 대한 인식은 피상적일 수밖에 없겠지요. 하지만 이것은 관습적인 사고입니다. 한 장소에 관한 추상적인 지식은 그 사람이 부지런하기만 하면 신속하게 획득할 수 있습니다. 한 장소에 대한 감정은 그 사람의 뼈와 근육에 새겨집니다. 흔히 뱃사람은 걸음걸이만 봐도 알 수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의 체형이 먼 바다에서 높은 파도에 요동치는 배 갑판에 적응되어 있기 때문에 금방 알아볼 수 있는 것이죠. 그만큼 분명하지 않더라도 산간 지역에 사는 농부의 경우도 그의 근육은 다르게 발달했을 것이고 걸음걸이 또한 산에 올라가 본 적도 없는 평원지대 주민들과는 살짝 다를 겁니다. 이처럼 한 장소를 알아가는 데는 시간이 걸린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그 12월 연말에 지난 시간 부산이라는 이야기에 좀 이어서 공간과 장소에 대한 이야기를 좀 가져와 봤는데, 사실 이 주제를 좀 꺼내게 된 데는 장소보다도 이 공간에 대한 고민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뭐 새로운 시도를 하거나 변화를 말하고 새로움을 말할 때 이 다름을 보여주기 위해서, 무언가 또 시작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뭐 언제나 거대한 건물을 짓는 게 시작이 아닐까 싶어요. 새로운 공간이 마련되는 게 뭔가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다라고 인식을 하게 쉽게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부산도 뭐 세계 엑스포를 준비를 하면서 거대한 건물을 세우기도 하고, 또 어떤 정책 방향에 따라서 언제나 공간의 변화부터 가장 먼저 시작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뭐 청년을 위해서 고민을 하겠다라고 얘기한 다음에 청년들을 위한 공간이 만들어지기도 하고, 뭐 어르신을 위한 무언가를 하겠다라고 하면 어르신 공간이 만들어지고, 또 여성을 위해서 고민하겠다라고 하면서 여성 친화 공간이 만들어지는데, 이제 우리가 이 책을 또 읽고 나서 고민을 해야 될 건, 그렇다면 그 공간들이 정말 누군가한테 장소가 되었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가 여성 친화 공간을 만든다고 했을 때 그게 네. 정말 여성들을 위한 장소가 될 수 있을까? 되었는가? 어떤 고민이 부족했는가? 뭐 이제 그런 이야기 우리는 이제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우리 지역에 부족한 건 어쩌면 이렇게 절대적인 공간의 양이 부족한 건 아닐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모여서 이야기하고 그들이 자기네 시간을 써서 이 공간 안에서 경험하고 체험하면서 장소로 바꿀 수 있을 만큼의 여유가 오히려 더 부족한 게 아닐까 싶고, 사람들한테, 또 부산 사람들한테 필요한 건 우리가 좀 만날 수 있게 해주는 시간적인 여유, 가족과 함께 보낼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여유, 뭐 노동자들한테는 좀 더 가족과 보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노동자가 아니더라도 가족과 떨어진 사람들한테는 가족과 만날 수 있게 해주는 어떤 그런 기회들, 그런 게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 좀 가시적인 변화와 성과보다는 시민들이 좀 경험을 쌓아가면서 부산이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내 장소다라고 느낄 만큼 이 부산을 장소로 느낄 수 있도록 좀 여유를 되찾을 수 있는 12월이 되었으면 좋겠다 싶고요. 연말에는 좀 부산 곳곳을 좀 경험하고 다니면서 여기가 내가 사랑하는 부산의 장소다, 그런 걸 좀 많이 경험을 채우는 연말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에 이프트환의 공간과 장소라는 책을 가져와 봤습니다. 좋습니다. 공간보다는 장소로 기억되기를. 예. 신바님도 이 스튜디오가 그렇게 느껴지기를 바라겠고요. 아니요. 네, 뭔가 저희가 빡빡하게 열심히 채우긴 하는데 그게 우리 삶과 기억, 경험과 연결이 될 때 비로소 의미를 갖게 되는 거겠죠. 멋진 공간이 넘치는데요. 정작 마음 편하게 머물 수 있는 장소, 모두가 공유하고 또 함께 할 수 있는 장소를 잃어가는 건 아닌가 함께 생각이 돼봅니다. 자, 지리학자 이프트환의 공간과 장소였고요. 이번에는 영화 얘기로 넘어가 보죠. 신바님? 네, 이제 청년님의 이야기를 이어받아서 좀 공간이나 장소가 영화 속 안에서 의미가 좀 큰 영화를 골라보았습니다. 영화 플로리다 프로젝트입니다. 영화 플로리다 프로젝트. 저는 이 영화를 입소문만 이렇게 들었는데 선배가 되게 재밌다고 하더라고요. 포스터만 이렇게 살펴보면 아주 예쁘고 동화 같은 이미지가 떠오르는데요. 한편으로는 또 안타까운 현실을 담고 있는 작품이라고 들었어요. 한번 챙겨봐야 하고 있었는데
여기서 만났네요. 어떤 내용입니까? 아무래도 이제 포스터만 보면 정말 동화같이 예쁜 색으로 꾸며져 있고 아이들이 이제 뛰어다니는 모습이 있어서 뭔가 아이들의 동심으로 가득할 것 같은 이곳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사실은 그 현실을 보여주는 영화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동화 같은 포스터만 보고 갔다가 전혀 다른 내용이라 영화를 보고 난 이후에 너무 놀랐다는 관객들도 꽤 있고요. 네. 그래서 일단 영화 제목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면 좀 쉬울 것 같습니다. 플로리다 프로젝트는요, 이제 디즈니가 1965년에 디즈니랜드를 건설하기 위해서 진행한 미국 플로리다주 올랜도 일대의 부동산 매입 계획을 일구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네, 그래서 당시에 이제 워낙 큰 테마파크이다 엄청 보니까 커요. 네. 네네, 그 개장을 앞두고서 이제 이곳을 방문할 가족 관광객들을 위해서 이제 포스터처럼 화려한 색감, 막 분홍색, 보라색, 막 이런 그런 색감과 여러 예쁜 장식을 가진 모텔들이 이 파크 주변으로 우후죽순 지어졌는데요. 다만 이제 이러한 곳들이 2008년 이제 금융위기를 직격탄으로 맞게 되면서 점차 이곳에는 관광객보다는 히든 홈리스들, 즉 여러 빈민층들이 매주 방세를 내면서 장기 투숙하는 것으로 이제 변질되어 있습니다. 그렇구나. 그래서 네, 이 영화도 이런 모텔들이 좀 배경으로 하고 있고 네. 이 영화의 주인공인 꼬마 무니와 그의 엄마인 헨리 그리고 그녀의 친구들은 다 이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나오고요. 또 영화는 이야기를 이런 장소를 바라보는 어린 무니의 시점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살고 있는 집이 모텔이라는 얘기잖아요. 네네. 네, 여기에 이름이 또 참 역설적이에요. 문인의 모텔은 매직캐슬, 네. 또 젠 씨의 집은 퓨처랜드. 네. 그러니까 마법성, 뭐 미래, 뭐 이런 미래 동시 뭐 이렇죠. 와, 현실과는 좀 반대되는 이름이 붙어 있네요. 네,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곳에 살고 있는 무니와 헨리는 물론이고요. 기타 다른 거주자들의 경제 사정도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적지 않은 방세 거의 일주에 250불 정도를 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생활비를 대기 위해서 헨리는 이제 무니를 방임하는 것처럼 좀 놓아두고 좀 그 돈을 벌기 위해서 구걸을 하거나 네. 아니면 도둑질을 해서 그거를 팔거나 해서 하는 그런 옳지 못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말씀하신 대로 캐슬이라는 장소의 이름과는 다르게 이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든든하게 지켜주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방세가 없으면 좀 더 낮은 방세를 얻기 위해 그런 곳으로 나가야만 하고 또 이곳들은 그렇다 보니까 전부 이곳에 살고 있는 거주자들을 어떤 캐슬처럼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지켜주지 못하는 장소로 나오고요. 또한 퓨처랜드라는 이름과 또 다르게 좀 이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먼 미래를 꿈꾸지 못하고 네, 당장 다가올 방세 걱정을 하고 당장 먹을 식료품비를 걱정하는 좀 하루하루의 밥벌이에 바쁜 사람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이곳에 말씀하시는 영화 속 장소가 가진 이름들은 좀 현재 살고 있는 사람들의 상황과는 좀 정반대인 좀 그런 현실 속의 모습과는 역설적인 이름들을 가지고 있는 곳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캐슬은 성이지만 안전하게 보호하지 못하고요. 네. 퓨처랜드의 퓨처의 이제 미래를 꿈꿔야 되는데 미래를 네. 꿈꾸지 못하고 하루를 살아가는 이제 바쁜 사람들이 대다수다라는 얘기가 좀 와닿았습니다. 자, 이 집에 살아가는 이들 또 아이들의 현실은 어떤지 궁금한데 이야기를 좀 더 따라가 볼까요? 네, 이제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매우 어두운 영화인가 싶기는 한데요. 그러니까요. 생각보다는 주어진 이런 장소와 상황에서 아주 즐겁게 최선을 다해서 노는 무니와 그의 친구들의 이야기를 보여줍니다. 네. 천진난만한 모습들이 나옵니까? 네, 아이스크림 막 먹으면 좋아하고. 그래서 첫 장면부터 딱 그 나이 때 어린이들이 노는 모습을 보여준대요. 네. 이런 모습들을 보면 좀 귀엽기도 하고 또 웃음도 나오고 하는데 때론 너무 천방지축이라 한숨이 나오기도 하고요. 근데 또 이런 걸 계속 보다 보면 이런 귀여운 모습들 뒤에는 좀 보는 관객으로 하여금 좀 마음이 저릿하게 하는 좀 모습이 나오기도 합니다. 네. 예를 들어 그 또래 아이들이 막 함박 웃음을 막 지으면서 가는 디즈니랜드나 그 주변에 기념품샵
모습들 같은 경우는 그저 지나치기만 하는 곳으로 나오고요. 오히려 그들이 노는 곳은 따로 있습니다. 예를 들면 모두 어린이들에게 안전한 곳은 아닌데 빈 공터에서 놀거나 아니면 버려진 콘도 혹은 건물 뒤편, 건물의 복도 이런 곳에서 놀거나 그렇게 하고 있는데 폐허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이 영화가 그래도 그들이 노는 것에 비해 단순히 이제 동정심을 갖는 장치로 사용하지 않기 위해서 이 영화는 일부러 그들이 노는 장면에 밝은 대낮에 놀고 있는 모습으로 날씨가 좋은 대낮에 놀고 있는 모습으로 나오거나 혹은 밝은 채도의 건물들을 활용함으로써 관객으로서 하여금 그들이 좀 놀고 있다 이런 모습들을 단순히 동정심에만은 머무르지 않게 하고 있고요.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현실에 부딪힌 어떤 꿈이나 상상을 좀 다른 방식으로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요. 어떤 방식으로 표현하죠?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좀 오래되고 비어버린 콘도에서 뛰어놀던 아이들이 막 집기를 부수면서 재밌게 놀다가 큰 빈방을 보면서 이제 서로 상상을 하기도 합니다. 네, 예를 들어 문희는 나는 너와 결혼할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또 이 방을 자신의 것이라 상상하면서 이곳에는 침대를 두면 좋겠어. 저곳에는 뭐 이만한 그 책장을 줄 거야.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결국에는 이들이 놀다가 라이터로 불을 내는 바람에 이 콘도가 활활 타버려서 없어지고 맙니다. 정말요? 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아이고. 그들의 꿈이나 상상을 실현하는 것이 결코 녹록지 않다라는 그런 것을 보여주는 장치로 활용되기도 하는 거죠. 네, 뭐 아이들이 그렇게 불행한 것 같진 않지만 아이들을 지켜보는 부모의 입장은 또 다르겠죠. 영화를 보고 있는 관객들도 같은 마음일 것 같고요. 네, 이제 엄마 헨리도 사실 너무 못된 엄마는 아니고 문희에게 최선을 다해서 놀아주고 이야기도 들어주고 하지만 그렇게 엄마로서의 역할을 좀 하고 싶지만 자기 자신조차도 지금 현실을 벗어나기가 쉽지 않다 보니 해줄 수 없는 것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잘못된 성매매라는 선택을 하기도 하고요. 아이고. 그렇기 때문에 헨리는 문희에게 같이 친구처럼 놀아주는 엄마는 될 수 있지만 부모라는 양육자로서는 적합하지 않다라고 사회에서 판정을 내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국 문희가 아동안전보장시설로 잠시 가게 되는 것으로 결론이 나는데 영화 내내 계속 천방지축 막 떠들고 계속 웃기만 하고 하던 똘망똘망하고 모든 이에게 당차게 자신의 의견을 말하던 그런 문희가 그 장면에서만 엄청 서럽게 우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위탁시설에 가기 전에 작별 인사를 하러 친구에게 막 뛰어가는데 막상 자신이 어떤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면서 큰 눈에서 막 눈물이 그렁그렁 떨어지는데 그런 문희를 보고 친구가 문희의 손을 잡고 지나치기만 했던 디즈니랜드 안으로 막 뛰어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 개찰구를 지나서 공원 안으로 뛰어 들어가는 모습이 나오는데 그 양옆으로는 행복한 아이들의 모습, 가족과 함께 그 인파 속에서 거기를 즐기는 모습이 나오면서 그 사이를 두 어린이가 손을 잡고 뛰어 들어가는 모습이 마지막 장면으로 카메라는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그 목적지로 뛰어가는 곳은 디즈니 영화의 랜드마크인 성 안쪽으로 이제 막 뛰어가는 모습이 나오는데 관객으로서도 이 영화의 마무리를 보면서 이 영화에 나왔던 수많은 정서에 대한 의미도 있어서 그렇기는 하겠지만 또 두 어린이의 현실 속 이야기가 과연 꿈과 희망을 보여주는 성 안으로 들어가지만 과연 그렇게 끝날 수 있을까 하는 좀 긍정도 부정도 아닌 의문을 가지면서 이 영화 감상을 마무리 짓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누군가에게는 꿈과 희망이 어린 장소이지만 또 누군가에게는 벗어날 수 없는 현실, 족쇄인 공간. 물론 일체 유심조라고 경험과 기억이 중요하지만 주거 환경이나 삶의 조건까지 주관적이고 사적인 영역에 가둬버리는 것은 확실히 문제가 있죠.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작품인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말씀하신 대로 좀 이러한 영화처럼 다양한 영화에서 공간이나 장소를 활용하는 방식이 좀 그 영화의 주제나 내용에 맞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뭐 큰 큐브라든지 우주선을 배경으로 해서 뭔가 상황상 고립된 느낌을 준다거나 아니면 스토리상으로 어떤 마약으로 유명한 지역을 활용한다거나 그런 내용도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 플로리다 프로젝트의 경우에는 취약계층의 어린아이가 좀 주인공이다 보니까
그들의 거처이거나 놀이터로 활용되는 장소가 좀 한정적일 수밖에 없다는 점이 좀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히려 그것을 그 또래 아이들이 어디서든 무엇이든 즐겁게 어떤 것이든 활용해서 놀 수 있다라는 점으로 연결지어서 영화 속에서 보여주고 싶은 이런 의미들을 너무 우울하거나 그들을 너무 딱하게 동정심으로만 보여지지 않게 영화를 좀 잘 구성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플로리다 프로젝트 이외에도 좀 공간이나 장소의 의미를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영화들이 있는데 이를테면 설국열차, 그렇죠. 그것도 이제 네, 공간과 장소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그렇고요. 또 기생충, 기생충. 상하 구조의 이야기를 그렇죠. 좀 나오기 때문에 함께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또 밀폐된 공간으로서 영화 내용에 좀 집중할 수 있게 만드는 폰부스 같은 영화도 있으니 좀 단순한 배경 이상의 역할을 하는 영화들 보시면서 좀 그런 의미들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장소와 공간, 경험과 기억이라 누구에게나 소중한 기억이 있는데 이걸 연결해주고 공동체의 경험으로 이어주는 게 장소가 갖는 의미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소중한 장소들을 어떻게 가꾸고 또 우리 다음 세대에 물려줄 것인가, 오늘 소개한 작품들을 통해서 함께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영화 션 브레이커 감독의 2017년작 영화 플로리다 프로젝트, 또 지리학자 이프 투안의 공간과 장소, 두 편의 책과 영화, 그리고 신바와 청년이었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